고요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 우리의 생각은 종종 아득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잊혀진 신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구름 위에서 신들이 다투고 영웅들은 불가능에 도전했으며 미지의 땅 저편에서는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룬 바로 그 이야기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천둥과 지혜, 사랑과 복수, 그리고 운명과 자유에 관한 이 장대한 서사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맡에서 혹은 고요한 사색의 시간 속에서 잠시 세상의 속도를 늦추고 아득한 과거로 부드럽게 잠겨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신화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성찰의 순간을 가져다 준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불씨를 건네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와 좋아요는 저희가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끔찍한 운명에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젊은 영웅, 페르세우스의 모험입니다. 페르세우스는 한나라의 공주였던 다나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사악한 사람들은 페르세우스와 그의 어머니를 커다란 나무 괴짝에 가두어 바다에 띄워 보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 괴짝을 해안에서 멀리 밀어냈고 불안한 파도는 괴짝을 사정없이 이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다나에는 어린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거대한 파도가 그들 모자를 덮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괴짝은 가라앉지도 뒤집히지도 않은 채 밤이 올 때까지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마침내 괴짝은 한 섬 가까이 떠내려가다 어부의 그물에 걸렸고 모래사장 위로 무사히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세리포스였고 폴리덱테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을 구해준 어부는 바로 그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어부는 인간미 넘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나에와 어린 페르세우스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고 페르세우스가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잘생기고 강인한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의 형인 폴리덱테스 왕은 동생처럼 선량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짝에 실려 자신의 왕국에 온 이 낯선 모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사악한 마음을 품고 페르세우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위험한 임무를 보낸 뒤 그의 어머니 다나에를 차지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사악한 왕은 오랜 시간 동안 젊은이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일지 고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모험을 생각해낸 그는 젊은 영웅 페르세우스를 불렀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페르세우스는 옥좌에 앉아있는 왕을 발견했습니다. 폴리덱테스 왕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페르세우스, 참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너와 내 어머니는 나의 동생인 어부뿐만 아니라 나에게서도 큰 친절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지 않겠느냐? 폐하, 기꺼이 제 목숨을 걸고 보답하겠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왕은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작은 모험 하나를 제안하겠다. 용감하고 진취적인 너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 될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히포다메이아 공주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는 신부에게 진귀하고 우아한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이지. 솔직히 말해 그녀의 섬세한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물건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조금 난감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바로 그 물건을 생각해냈지. 폐하,
제가 그것을 얻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페르세우스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용감한 청년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폴리덱테스 왕은 더없이 자애로운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히포다메이아에게 선물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바로 뱀 머리카락을 가진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다. 사랑하는 페르세우스, 나는 내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공주와의 일을 서둘러 매듭짓고 싶으니 내가 고르곤을 찾아 빨리 떠날수록 나는 더 기쁠 것이다. 내일 아침 바로 떠나겠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부디 그리하거라, 나의 용감한 젊은이. 그리고 고르곤의 머리를 자를 때는 그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단칼에 깔끔하게 베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아름다운 히포다메이아 공주의 섬세한 취향에 맞도록 최상의 상태로 가져와야만 한다. 페르세우스가 궁전을 떠나자마자 폴리덱테스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이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는지를 보고 즐거워하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뱀 머리카락을 가진 메두사의 머리를 베러 떠난다는 소문은 섬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섬의 주민 대부분은 왕만큼이나 사악했기에 다나에와 그녀의 아들에게 닥칠 끔찍한 불행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페르세우스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하하! 메두사의 뱀들이 그를 단단히 물어뜯을 걸. 당시 세상에는 3명의 고르곤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가장 기이하고 끔찍한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머리카락 대신 머리에는 수백 마리의 거대한 뱀들이 살아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뱀들은 서로 얽히고 꿈틀거리며 끝이 갈라진 독이 있는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고르곤의 이빨은 끔찍하게 긴 엄니였고 손은 노쇠로 만들어졌으며 몸은 새처럼 단단하고 꿰뚫을 수 없는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또한 눈부시게 화려한 날개가 있었는데 그 깃털 하나하나가 순수하고 빛나는 금으로 되어 있어 햇빛 속을 날아다닐 때면 그 모습이 매우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중에서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되면 멈춰서서 구경하는 대신 최대한 빨리 도망쳐 숨기 바빴습니다. 물론 뱀 머리카락에 물리거나 노쇠 발톱에 찢기는 것도 위험했지만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고르곤 자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만일 어떤 인간이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따뜻한 피와 살을 가진 생명체에서 차갑고 생명 없는 돌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왕이 순진한 젊은이에게 꾸민 매우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모험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뱀 머리카락을 가진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기보다 돌 조각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페르세우스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날개, 쇠비늘, 긴 엄니, 노쇠 발톱, 뱀 머리카락을 가진 이 괴물을 눈을 감은 채 혹은 최소한 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려고 팔을 드는 순간 그는 돌로 굳어버려 수백 년 동안 그 자세로 서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시간과 비바람에 부서져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페르세우스는 너무나 낙담하여 어머니에게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패를 들고 칼을 찬 채 섬에서 본토로 건너가 애딴 곳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곁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르세우스, 왜 슬퍼하고 있는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활기차고 총명해 보이는 한 낯선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망토를 걸치고 머리에는 독특한 모자를 쓰고
손에는 이상하게 꼬인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옆구리에는 짧고 구부러진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체조 훈련에 익숙한 사람처럼 몸이 가볍고 민첩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낯선 이는 쾌활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기꺼이 도와줄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를 보자마자 기운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다지 슬프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맡은 모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페르세우스가 용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 나에게 전부 말해보게. 어쩌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름이 여러 개지만 헤르메스라고 부르면 될 걸세. 페르세우스는 이 새로운 친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폴리덱테스 왕이 히포다메이아 공주를 위한 결혼 선물로 메두사의 머리를 원하며 자신이 그것을 가져오기로 약속했지만 돌로 변할까 두렵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로군. 헤르메스가 장난기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나와 내 누이가 자네를 도울 걸세. 내 누이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용감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돌 조각상이 될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네. 우선 자네의 방패를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때까지 닦게. 페르세우스에게는 이것이 모험의 이상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방패가 고르곤의 노새 발톱을 막을 만큼 튼튼한 것이 얼굴을 비출 만큼 반짝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헤르메스가 자신보다 더 잘 알 것이라 믿고 즉시 방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곧 방패는 추수기의 달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헤르메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짧고 구부러진 칼을 풀어 페르세우스에게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내 칼이 아니면 소용없을 걸세. 이 칼날은 쇠와 노쇠도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쉽게 벨 수 있지. 자, 이제 떠나자. 다음은 3명의 잿빛 노파를 찾는 일이야. 그들이 님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걸세. 잿빛 노파여, 페르세우스가 외쳤습니다. 아주 이상한 노부인들이지. 헤르메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이서 눈 하나와 이 하나를 돌려가며 사용한다네. 그리고 그들은 햇빛이나 달빛 아래서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별빛 아래나 해 진역해 찾아야 하네. 헤르메스는 새 잿빛 노파, 즉 그라이아의 자매가 눈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안경처럼 눈을 서로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한 명이 눈을 사용하고 나면 눈을 빼내 다음 차례인 자매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즉시 그것을 자신의 눈구멍에 끼우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 자매 중 오직 한 명만이 볼 수 있었고 다른 2명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눈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순간에는 3명 모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2 사람은 잿빛 노파들을 찾아 황량한 땅을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내리자 헤르메스가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바로 지금이 잿빛 노파들을 만날 시간이야. 그들이 자네를 보기 전에 먼저 그들을 발견해야 하네. 눈은 하나뿐이지만 보통 눈 6개만큼이나 날카로우니까. 어스름 속에서 페르세우스는 멀지 않은 곳에서 3명의 잿빛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긴 회색 머리카락을 가졌고 2명의 이마에는 텅 빈 눈구멍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자매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크고 밝게 빛나는 눈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덤불에 가까워지기 전 한 노파가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허수아비, 너무 오래 봤잖아. 이제 내 차례야. 잠깐만 더. 악몽아, 허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저 덤불 뒤에서 뭔가 본 것 같단 말이야. 그게 뭐 대수라고. 악몽이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너만큼 덤불 속을 잘 볼 수 있어. 당장 내놔. 그러자 세 번째 자매인 흔들다리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을 끝내기 위해 허수아비는 이마에서 눈을 빼내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자, 누가 좀 가져가. 이 어리석은 다툼 좀 그만두자고. 악몽과 흔들다리는 허수아비의 손에서 눈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지만 둘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헤르메스가 페르세우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저 노파들에게서 눈을 빼앗아. 세 노파가 여전히 서로를 탓하는 사이 페르세우스는 덤불 뒤에서 뛰쳐나와 그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선량한 부인들,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찬란하고 훌륭한 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눈을. 넌 누구냐? 세 노파가 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헤르메스의 조언에 따라 페르세우스는 말했습니다. 날개 달린 신발과 마법 주머니, 그리고 어둠의 투구를 가진 ним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눈을 안전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잿빛 노파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시력을 되찾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페르세우스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즉시 그들의 이마에 눈을 다시 끼워주고 감사를 표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잿빛 노파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가자 페르세우스와 헤르메스는 곧 ним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들은 늙고 추한 노파들과는 달리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들은 페르세우스가 맡은 모험에 대해 듣고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귀중한 물건들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작은 마법 주머니였습니다. 다음은 각 발 뒤꿈치에 작은 날개가 달린 한 켤레의 신발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이 놀라운 신발을 신자 그의 몸은 땅에 발을 딛기에는 너무 가벼워져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ним프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투구를 건넸습니다. 페르세우스가 투구를 쓰자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헤르메스와 보이지 않는 누이,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안내를 받으며 페르세우스는 고르곤들이 잠들어 있는 머나먼 해안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끔찍한 세 자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페르세우스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는 공중에서 무거운 돌 조각상으로 변해 떨어졌을 것입니다. 조심하게 그의 곁에서 아테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던 고르곤 중 하나가 몸을 뒤척이려 하네. 저것이 바로 메두사다. 그녀를 직접 보지 말게. 그 광경은 자네를 돌로 만들 걸세. 대신 자네의 빛나는 방패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과 모습을 보게 페르세우스는 이제야 헤르메스가 왜 그토록 방패를 닦으라고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방패 표면에서 그는 고르곤의 얼굴을 안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친 그 끔찍한 얼굴은 방패의 광택 속에 거울처럼 비쳐 그 모든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뱀들은 꿈틀거렸고 메두사는 흉측한 꿈을 꾸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조심스럽게 아래로 날아내려갔습니다. 그가 팔이 닿을 거리에 이르렀을 때 페르세우스는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르곤의 머리 위에 있던 모든 뱀들이 위협적으로 솟아올랐고 메두사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번개처럼 내리쳤고 사악한 메두사의 머리는 몸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훌륭하다. 헤르메스가 외쳤습니다.
서둘러 그 머리를 마법 주머니에 넣게. 놀랍게도 작은 주머니는 메두사의 머리를 담을 만큼 커졌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뱀들이 여전히 꿈틀거리는 머리를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다른 두 고르곤은 분노의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이미 투구를 써서 보이지 않았고 날개 달린 신발을 이용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마침내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는 동안 사악한 왕은 다나엘을 너무나 심하게 괴롭혀 그녀는 신전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곧장 궁전으로 가 왕 앞에 섰습니다. 폴리덱테스는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세우스가 고르곤에게 죽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켰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뱀 머리카락을 가진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느냐? 그렇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르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 진기한 구경거리를 보도록 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악한 사람들은 페르세우스에게 어서 머리를 보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오, 폴리덱테스 왕이시여, 그리고 백성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고르곤의 머리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악당 같으니 사람들이 더욱 맹렬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놀리는구나. 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내 머리를 대신 가져가겠다. 왕 자신도 손을 흔들며 이염 있는 목소리로 머리를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장 보여다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페르세우스가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로 외치며 갑자기 머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눈꺼풀 하나 깜빡할 시간도 없이 사악한 폴리덱테스 왕과 그의 사악한 조언자들, 그리고 모든 포악한 백성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순간의 표정과 자세 그대로 영원히 굳어버렸습니다. 메두사의 끔찍한 머리를 처음 본 순간 그들은 하얀 대리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머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사악한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러 갔습니다. 한 영웅의 용맹한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한 왕의 슬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마이다스라는 매우 부유한 왕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메리골드라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이다스 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황금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황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발치에서 명랑하게 노는 어린 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다스는 딸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황금 덤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해질녘에 황금빛 노을을 볼 때면 그는 저 구름이 진짜 황금이어서 자신의 금고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린 메리골드가 미나리 아제비와 민들레 한 다발을 들고 달려오면 그는 얘야, 이 꽃들이 보이는 것처럼 진짜 황금이라면 꺾을 가치가 있을 텐데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마이다스는 황금이 아닌 것을 보거나 만지는 것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많은 시간을 궁전 지하의 어둡고 음침한 방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은 그의 부를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이다스가 여느 때처럼 보물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황금 더미 위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황금빛 광채를 뿜어내는 듯했고 그가 미소 짓자 방 안의 모든 보물들이 이전보다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이다스는 자신의 방문객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짐작했습니다.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군요. 마이다스 친구,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한 것 같군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이다스는 이 낯선 이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힘과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침내 빛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저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낯선 이의 미소는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넓어졌습니다. 황금의 손이라. 정말 대단한 발상이군요. 하지만 이 힘을 가진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후회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다스가 물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당신의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뜰 때 당신은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마이다스 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볼을 만졌고 그의 눈앞에서 하얀 천이 순수한 황금 직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황금의 손이 첫 햇살과 함께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 방 안을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만졌습니다. 침대 기둥은 황금 기둥으로, 창문 커튼의 술은 무거운 황금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었고 자신이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황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황홀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경을 쓰자 투명해야 할 렌즈가 노란 금속판으로 변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난간을 잡았고 난간은 빛나는 황금 막대로 변했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나가 아름다운 장미들을 하나씩 만졌고 향기롭고 부드럽던 꽃들은 모두 딱딱하고 차가운 황금 장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딸 메리골드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다스가 방금 황금으로 바꾼 장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아빠, 아이가 흐느꼈습니다. 이건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꽃이에요. 향기도 없고 딱딱한 꽃잎이 제 코를 찔러요. 마이다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참아 고백하지 못하고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액체 커피는 녹은 황금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송어 구이를 만졌고 물고기는 정교한 황금 세공품으로 변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으려다 혀를 대고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어린 메리골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의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이다스는 몸을 숙여 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딸의 사랑이 황금의 손으로 얻은 모든 것보다 1000배는 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소중한 메리골드, 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메리골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그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마이다스의 입술이 메리골드의 이마에 닿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장밋빛 얼굴은 빛나는 노란색으로 변했고 그녀의 부드럽고 여린 몸은 아버지의 팔 안에서 단단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메리골드는 더 이상 인간 아이가 아니라 황금 조각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야 마이다스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쌓을 수 있는 모든 부보다 얼마나 무한히 더 가치 있는지를. 절망에 빠져 있는 그의 앞에 어제의 그 낯선 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마이다스 친구. 황금의 손은 어떤가? 마이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황금은 모든 것이 아니오. 마이다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었소. 낯선 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말해보게. 황금의 손과 맑고 차가운 물 한 잔 중에 어느 것이 진정 더 가치 있는가? 오, 축복받은 물이여. 마이다스가 외쳤습니다. 그것은 내 마른 목을 다시는 적셔주지 못할 것이오. 황금의 손과 1시간 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던 당신의 어린 메리골드 중에서는 오,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 가여운 마이다스가 절규했습니다. 나는 내 딸의 턱에 있는 저 작은 보조개 하나를 이 거대한 지구 전체를 단단한 황금 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 힘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이전보다 현명해졌군요. 마이다스 왕, 낯선 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황금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마이다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당신의 정원 아래를 흐르는 강물에 몸을 담그시오. 또한 그 강물을 항아리에 담아와 당신이 금에서 이전의 물질로 되돌리고 싶은 모든 것에 뿌리시오. 진심과 성실함으로 이 일을 행한다면 당신의 탐욕이 초래한 재앙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오. 마이다스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강으로 달려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차갑고 단단하며 무거운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황금의 손이라는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궁전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어린 메리골드의 황금 조각상 위에 강물을 뿌렸습니다. 물이 닿자마자 사랑스러운 아이의 뺨에 장밋빛이 돌아오고 그녀는 재채기를 하며 놀란 듯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막 입은 제 예쁜 옷이 다 젖었잖아요. 메리골드는 자신이 잠시 황금 조각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다스 왕은 정원의 모든 황금 장미에도 물을 뿌려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 후로 마이다스 왕은 평생 황금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늙어서 메리골드의 아이들, 즉 그의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의 머리카락에도 너희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풍부한 금빛이 감돌고 있단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의 소중한 아가들아, 그날 아침 이후로 나는 이 머리카락의 금빛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다른 황금은 그저 보기만 해도 싫어졌단다.